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키보드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네, 우리가 매일 숨 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두드리는 바로 그 키보드 말이죠. 맞아요. 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하고 내 생각을 세상에 내보내는 이 당연한 일상.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두드리고 있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무려 600년 전에 발명된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UI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600년 전의 오픈소스라 시작부터 엄청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난 시스템을 발명한 국왕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한테 막 국가의 문명을 파괴하고 우리를 오랑캐로 전락시키는 짓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문자를 가졌으면서도 스스로를 오랑캐라 부르며 그 글자를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던 지식인들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에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21세기에 그 기마친 역사가 놀랍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죠. 진짜요?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도 여전히 종이책이나 한자의 권위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지식의 독점을 꿈꿨던 그 그림자가 오늘의 현대 디지털 교육의 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기막힌 평행이론을 오늘 심층탐구에서 낱낱이 펼쳐볼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15세기의 가스라이팅부터 전 세계 인공지능과 언어학계가 찬탄하는 가장 완벽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한글이 부활하기까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오늘 역사 다큐멘터리 19세기 해외 언론 기사 또 하버드대 교재랑 최신 뇌과학 연구 자료까지 아주 싹 다 준비했습니다. 자, 지식의 독점과 해방, 그 역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15세기 조선으로 시계를 훅 돌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당시 한자라는 문자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나요? 한자는 당시에 단순히 그냥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한마디로 거대한 정보의 독점망이었달까요? 정보 독점망이요? 약간 그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였나요? 네, 15세기의 한자를 자유자재로 읽고 쓸 줄 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진짜 최상위 코딩 기술이랑 글로벌 금융 지식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와, 코딩 기술의 금융 지식까지요. 엄청난 권력이었네요. 엄청났죠. 그건 곧 권력이었고 부를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면 이게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명나라 주원장이 황제에 오르고 나서 아주 치밀한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해요. 어떤 프로젝트였죠? 바로 홍무정운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제국 내의 한자 발음을 싹 다 통일해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발음을 통일한다고요? 아니 그냥 우리 사투리 쓰듯이 지역마다 다르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왜 굳이 발음까지 통제를 한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통일은 곧 세계관의 통제니까요. 중원 대륙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한자를 두고도 지역마다 발음이 막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서로 소통이 안 될 정도로요? 네. 그래서 주원장은 발음의 표준을 딱 정해버린 겁니다. 자, 이 발음, 이 언어 체계를 따르는 사람만이 문명인이고 우리 중화세계의 일원이다. 이렇게 제국주의적 질서를 공고히 한 거죠. 와, 원어의 룰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한자란 자신들이 그 위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라이센스였던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대한 성벽이었죠.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일종의 엄청 비싸고 배우기 어려운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거였네요. 맞아요. 아주 극소수 엘리트들만 카르텔처럼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거기에 대고 이제부터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직관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군요. 당대 최고 학자였던 최만리 같은 신하들이 왜 그렇게 결사반대를 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최만리 등 지식인들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요. 그들의 공포와 분노가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언문을 만드는 게 스스로 오랑캐임을 자처하는 짓이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새로운 글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 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그건 명나라가 주도하는 중화문명의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로그아웃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로그아웃. 진짜 무서웠겠네요. 기득권 입장에서는. 네,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죠. 동시에 그 이면에는 지식은 훈련받은 우리 사대부들만의 전유물이어야 한다라는 아주 지독한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기득권이 다 들고 일어날 게 뻔한데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겁니까? 세종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연민이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인가요? 네. 세종은 재위 기간 내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옥사 사건을 진짜 수없이 검토했거든요. 그러면서 비극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 정부 비대칭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글을 모르니까. 맞아요.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법조문에 적힌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도 없고 관리가 속이면 그냥 속는 대로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이두나 향찰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좀 쉽게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자의 뜻이나 음을 빌려 쓰는 이두라는 표기법이 있긴 했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두 역시 한자라는 그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아, 결국은 한자를 알아야 이두도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관공서의 하급 관리들이나 겨우 썼지 매일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 일반 백성들이 수천 개 한자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세종은 철저하게 사용자, 즉 백성 입장에서 이두조차도 실패한 UI, 실패한 사용자 경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와, 결국 진짜 백성 입에서 튀어나오는 생생한 소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도구를 원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사용자 중심적인 도구였죠. 여러분, 근데 이 기막힌 역사가 6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현대 보수적 교육계의 한자 숭배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최근에 그 디지털 교과서 논란 같은 걸 보면 일부 교육계에서 여전히 한자 교육이 무슨 지능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거부하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 현상이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한글 전용 교육이나 디지털 매체가 아이들의 문해력을 망친다, 한자를 알아야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과거 최만리가 한글 쓰면 오랑캐 된다고 했던 그 논리랑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네요.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일까요? 아니면 지식의 공유와 평등일까요?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결국 익숙한 권위, 즉 조미책과 한자라는 기득권의 성벽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매체와 한글의 결합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폭발적으로 넓혀주니까요. 맞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기저에는 항상 지식의 대중화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세종이 백성을 위해 완벽하게 사용자 중심적인 도구를 만들려 한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무조건 과학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하다고 똑똑한 건 아니니까요. 네, 15세기에 무슨 발음기관을 엑스레이나 MRI로 찍어본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어떤 원리로 글자를 디자인했기에 훗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경악을 한 겁니까? 그게 바로 한글이 인류 언어학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세종은 음성학과 동양 철학을 진짜 완벽하게 결합했어요. 음성학이랑 철학이요? 어떻게 그게 하나로 묶이죠? 우선 기본 자음들은 소리를 낼 때 우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육안과 감각으로 관찰해서 그걸 그대로 본떠서 그렸습니다. 아, 그 기역, 니은 이런 거요? 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서 기역,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에서 니은, 입술 모양에서 미음, 이빨 모양에서 시옷, 목구멍 모양에서 이응을 창조한 거죠. 우와, 혀와 입술 모양을 그대로 스케치한 거네요. 그럼 모음은요? 모음은 더 경이롭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둥근 점, 땅을 뜻하는 평평한 선, 사람을 뜻하는 세워진 선. 이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단 3개의 기호만 가지고 모든 모음의 뼈대를 완성해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발음기관을 본떴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솔직히 영어 알파벳도 스마트폰 자동 완성 쓰면 엄청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영어나 라틴 알파벳도 전 세계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한국인이라서 한글이 유독 과학적이라고 약간 그 국뽕에 취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꼭 필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요, 한글의 우수성은 감정이나 민족주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철저한 구조공학과 언어학적 데이터의 영역이거든요.
오, 데이터의 영역이다. 근거가 있나요? 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 교수의 분석이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는 한글을 단순한 음소 문자, 즉 알파벳이 아니라 자질 문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영어로는 feature system이라고 하죠. 음소 문자랑 자질 문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알파벳 같은 음소 문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D랑 T를 볼까요? D에서 소리가 조금 더 거세게 나면 T가 되는데 이 두 알파벳의 시각적인 모양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D랑 T는 모양이 아예 달라서 무작정 따로 외워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글의 자질 문자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 소리 블록인 기역에 획을 하나 딱 더하면 어떻게 되죠? 거센 소리 키읔이 되죠.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되고요. 즉, 소리의 색이나 특성, 그 자질이 변하면 글자의 시각적인 모양도 수학적 규칙에 따라서 네고 블록처럼 획이 추가되는 겁니다. 와, 시각적 모양이랑 음성학적 성질이 100% 일치하는 구조네요. 맞아요. 서양의 알파벳이 그냥 무작위로 생긴 도장들을 모아놓은 거라면 한글은 기본 부품 몇 개만 딱 쥐어주면 소리의 규칙에 따라 무한대로 확장 조립이 가능한 시스템인 겁니다. 레벨이 다른 거죠. 와, 서양학자들의 충격을 받을 만하네요. 네, 19세기 중엽에요.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멜빌 벨이 발음기관 모양을 흉내낸 보이는 음성이라는 인공문자를 고안했어요. 아,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긴 했군요. 네, 서양학자들은 이게 인류 최초의 음성학적 문자라고 믿고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이미 400년도 전에 그것도 일국의 왕이 단독으로 훨씬 정교한 자질 문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는 말 그대로 경악을 한 겁니다. 400년이나 앞선 완벽한 UI 설계라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근데 참 기막힌 역설은요.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를 정작 우리 지배층은 언문이라고 부르면서 벌레 보듯이 수백 년 동안 천대했잖아요. 오히려 이 보물의 진가를 처음 알아본 건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었다면서요. 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1886년에 조선에 온 미국인 청년 호머 헐버트입니다. 호머 헐버트요? 그분은 어떤 발견을 했나요? 이분은 한국에 온 지 불과 3년 만인 1889년에 미국 뉴욕 트리뷴지의 기고문을 씻습니다.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장문의 글이었죠. 1889년이요? 잠깐만요. 주시경 선생이나 최연배 선생 같은 우리 국어학자들이 독립신문 같은 걸 통해 한글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부각한 게 1890년대 중후반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서양인이 우리 학자들보다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와, 진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헐버트는 철저히 제3자의 눈으로 언어를 분석했어요. 특히 한글이 하나의 글자가 딱 하나의 발음만 갖는 철저한 일자 이름주의를 지켰다는 점에 엄청나게 감탄했습니다. 영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이 막 변하는데 한글은 딱 떨어지니까요. 맞아요. 게다가 헐버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891년에는 최초의 순한글 지리서인 사민필지를 직접 집필해서 출간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한글책을 썼다고요? 대단하네요. 왜 굳이 한글로 썼을까요? 선비된 백성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지구의 지식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죠. 그에게 한글은 지식 민주화를 이뤄낼 가장 완벽한 무기였던 겁니다. 아, 600년 전 세종대왕의 연민이 19세기 미국인의 마음속에서 다시 부활한 거네요. 조선의 엘리트들이 버린 카드를 서양 지식인이 정보 공유의 마스터키로 쓴 겁니다. 그렇게 알려지던 한글이 나중에는 세계 지성의 심장부인 하버드 대학교까지 진출한다고요? 네, 1950년대 언어학계에 진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에드윈 나이셔너 박사가 1958년에 출간한 하버드대 동아시아학 교재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 그 유명한 책이군요. 거기서 뭐라고 했길래요? 라이샤오 박사는 이 책의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를 손수 그려넣으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남기는데 이 문장이 전 세계 학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한글은 아마도 세계 모든 나라의 상용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문자일 것이다. 영어로는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이라고 썼죠. 와, 가장 과학적인 문자. 이거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찬사 아닙니까? 근데 방금 원문을 읽어주실 때 한국 언론이나 우리가 인용할 때 슬그머니 빼버리는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걸 학문의 본질이랑 연결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perhaps, 즉 아마도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많은 매체에서는 이 아마도를 빼버리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단정적으로 과장해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아, 솔직히 이해는 가요. 아마도가 들어가면 약간 칭찬의 강도가 깎이는 것 같고 100%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른바 그 국뽕 스펙터클이 좀 떨어지잖아요. 라이샤워 박사는 왜 굳이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학자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가 아마도를 넣은 건요, 자신이 아직 지구상의 모든 오지의 언어나 사멸한 문자를 100%다 알지는 못한다는 학자로서의 엄격함, 그리고 객관적 겸손함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아, 오히려 빈틈을 안 주려고 한 거군요. 맞아요. 만약 그가 아마도 없이 무조건 한글이 최고라고 단정지었다면 서양 주류 언어학자들은 저 사람 동양학에 너무 빠져서 과장된 선전을 하네 하면서 그냥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와, 팩트의 뼈대만 객관적으로 보여준 게 오히려 가장 강력한 진명이 된 셈이네요. 그 엄밀함 덕분에 전 세계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인 거고요. 네, 바로 그 겸손함이 학술적인 신뢰를 획득하게 만든 기폭제였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 위에서 서양 학자들을 매료시켰던 한글의 그 수학적, 기하학적 구조는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랑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만나면서 그야말로 빅뱅을 일으킵니다. 엔진 만난 로켓이 된 거죠. 전문가님, 한글이 유독 디지털의 찰떡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숨은 1등 공신이 바로 한글의 압축 효율성입니다. 압축 효율성이요? 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연산하느냐가 생명이잖아요. 스마트폰 초기 시절에 그 작은 피처폰 키패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12개 버튼밖에 없던 폰이요? 천재인 키보드 같은 거? 맞습니다. 한글은 천지의 원리에 따라 단 3개의 모음 버튼이랑 획을 더하는 가획 원리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글자를 빛의 속도로 조합해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영어나 중국어 병음, 일본어 가나를 입력할 때보다 한글이 최소 35% 이상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3개 버튼으로 모든 모음을 다 만든다. 와, 아까 그 15세기의 자질 문자 레고 블록 원리가 21세기 디지털 키패드에서 그대로 완벽하게 작동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게다가 한글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이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려 11,172자의 독립적인 음절 블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1,172자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 이 거대한 소리의 우주악연은 인간의 발성기관으로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 아시죠? 아,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었다던 그 부족이요? 네, 문자가 없어 소멸 위기에 처한 그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류 없는 압축 포맷, 한글의 확장성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오류 없이 담아내는 궁극의 압축 포맷이군요. 근데 이런 효율성 때문인지 최근에는 외국어 학습이나 심지어 뇌과학 분야에서도 한글을 막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 아주 최신 트렌드까지 알고 계시네요. 대표적으로 충남대 정원수 교수팀이 제안한 한글 운율 문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운율 문법이요?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 병음으로 표기하면 엄청 길고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학교라는 단어의 병음은 알파벳을 길게 늘어놓은 슈에시아오입니다. 아, 보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모아쓰기 원리를 딱 적용해서 한 글자로 압축 표기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뜻의 시안성은 셴으로 압축해버리고요. 우와, 길게 널브러져 있던 알파벳 데이터를 한글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깔끔한 하나의 아이콘으로 확 변환되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외국어 발음을 직관적인 하나의 리듬 덩어리로 뇌 속 입력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부담도 확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원리를 뇌과학이랑 결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까지 등장한 건가요? 네, 맞아요. 최근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한글 카페 같은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디지털 번아웃에 빠진 현대인들이 숲을 걸으면서 한글의 음악적인 운율과 리듬을 소리내어 읊조립니다. 그리고 이때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잠깐만요. 그냥 산책하면서 글자 좀 소리내어 읽는다고 뇌파에 진짜 가시적인 변화가 오나요? 그 원리가 뭔가요? 그의 핵심이 바로 한글 음절 구조에 규칙성이 있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완벽한 기하학적 블록으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 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발성할 때 입안과 뇌에 매우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규칙적인 리듬의 타격감이 일종의 바이오 피드백이나 명상할 때 쓰이는 만트라처럼 작용하는 거죠. 와, 명상의 만트라요. 그럼 진짜 스트레스가 줄어들겠네요. 네, 실제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고요. 뇌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발명된 언어학적 도구가 21세기 현대인의 뇌 피트니스 도구로 쓰이고 있는 셈이죠. 야, 15세기의 기하학적 철학이 21세기 뇌파까지 안정시킨다니 들을수록 진짜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쉼없이 달려온 오늘 심층 탐구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과거와 현재의 역설적 평행 이론 말이죠. 네, 가장 완벽한 문자를 가졌으면서도 기득권의 정보 독점 욕 때문에 수백 년간 스스로 문맹을 자처했던 기막힌 역설, 지식의 감옥을 짓기 위해 한자의 성벽을 높이 쌓았던 600년 전 엘리트들과 오늘날 여전히 디지털 전환을 두려워하며 한자의 권위에 기대려는 일부 보수 교육계의 모습. 과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문해력의 붕괴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누려온 지식 독점 구조의 붕괴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깊은 연민에서 출발한 한글이라는 오픈소스 UI는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뚫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의 장벽을 박살매며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글로벌 플랫폼 문자로 당당히 비상했죠. 그리고 한글의 역사는 단순한 문자 창제사가 아닙니다. 지식의 사유화에 맞서 지식의 민주화를 이뤄낸 거대한 해방의 역사이자 철저한 사용자 중심주의가 첨단 기술과 어떻게 완벽하게 조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지성사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면요, 여러분 당장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입력할 때 그 손끝의 감각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15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철학과 21세기의 첨단 디지털 수학을 동시에 터치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자,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스스로 코딩을 하고 언어를 창조하는 특이점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거대한 AI가 인간의 모든 음성과 자연어 데이터를 가장 오류 없이 압축하고 변환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글로벌 표준 발음 기호 체계를 채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계어의 새로운 논리 구조를 만든다면요. 네. 과연 글자 모양과 소리의 규칙이 제멋대로인 알파벳을 그 뼈대로 삼을까요? 아니면 우주의 모든 소리를 기하학적 자질에 따라 레고 블록처럼 완벽하게 조립하고 분해해내는 한글의 자질문자 구조를 뼈대로 삼게 될까요? 600년 전 엘리트들이 버리려 했던 오랑캐의 글자가 맞습니다. 어쩌면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문을 여는 절대적인 마스터키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건반 선율 독생년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피어난 28자의 기적. 빛을 잃은 긴 세월 언문이라 불린 밤 가장 가까운 보물을 우린 보지 못했네. 어둠 속에 잠긴 진주를 먼저 발견한 건 바다 건너 찾아온 푸른 눈의 이방인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 하버드가 외치고 샘슨이 확신한 인류의 성취.
관련 하멜의 기록 세상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 에이터 발교된 뉴욕의 아침을 깨운 헐버트의 외침 우리보다 앞서 예견한 한글의 위대함 이보다 단순하고 완벽한 문자는 없다 편견을 깨부순 이방인의 진심이 조선을 깨우네 수학적인 자음 철학을 담은 모행 하나의 소리에 성질이 바뀌는 경이로운 과학 누구나 쉽게 읽고 쓰는 평등의 유산 이제는 온 세계 언어학자가 고개 숙이는 빛 가장 깊은 편견을 뚫고 피어난 기적의 알파벳 찬란하게 빛나는 28자의 별이여 영원하라 한글 세상의 모든 숨소리를 담아 우주 끝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지리라 검설섬년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피어난 28자의 기적 빛을 잃은 긴 세월 업문이라 불린 밤 가장 가까운 보물을 우린 보지 못했네 어둠 속에 잠긴 진주를 먼저 발견한 건 바다 건너 찾아온 푸른 눈의 이방인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 하버드가 외치고 샘슨이 확신한 인류의 성취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볼 때 세계가 먼저 알아본 우리만의 자부심 하늘과 땅 사람을 품은 완벽한 철학 이방인의 찬사를 타고 한글의 마법이 깨어나네 빈산팀 8년 하멜의 기록 세상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 억압을 꾸면 뉴욕의 아침을 깨운 헐버트의 외침 우리보다 앞서 예견한 한글의 위대함 이보다 단순하고 완벽한 문자는 없다 편견을 깨부순 이방인의 진심이 조선을 깨우네 수학적인 자음 철학을 담은 모음 가나의 소리에 성질이 바뀌는 경이로운 과학 누구나 쉽게 읽고 쓰는 평등의 유산 이제는 온 세계 언어학자가 고개 숙이는 빛 가장 깊은 편견을 뚫고 피어난 기적의 알파벳 찬란하게 빛나는 28자의 별이